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강 반려동물 장리학개론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행동학자 콜란트 로렌츠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로 반려동물이 적절하다고 발표하여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려가족이 늘어나게 되었고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반려동물에 관한 폭넓은 산업 또는 직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사회의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장묘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일반적으로는 개와 고양이만을 떠올리겠지만 토끼, 햄스터,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이 가까이 두고 그리고 좋아해서 기르는 동물이라면 종류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반려동물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객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야생동물 가운데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높이는 80에서 90cm 정도이며 체중은 0.4에서 120kg, 그리고 털 길이와 빛깔, 무늬도 매우 다양하며 약 400여 종이 있습니다. 개의 크기는 보통 체구와 체장, 체중을 기준으로 소형견,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으로 분류합니다. 말티즈나 슈나우저, 비숑 프리제, 시바이누, 시츄 등의 소형견은 그 크기가 작아 대부분의 가정에서 선호되는 종이며 중형견과 대형견도 많이 입양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품종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개는 인간에게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미국 애견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토이 그룹은 제일 작은 체구의 귀여운 반려견 그룹으로 성격이 온순하고 영리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품종으로 초보자나 노인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한 종입니다. 테리어 그룹은 사냥개에 속하며 들쥐나 여우 등을 잡던 품종으로 쌍파기를 좋아하고 잘 짖으며 귀여운 외모와 함께 경쾌한 성격으로 애견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 투쟁심, 그리고 상대하는 동물과의 두뇌 싸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습니다. 개성이 강한 성격의 개를 좋아하는 젊은 층에게 어울리지만 몇몇 품종은 다소 사나운 면이 있습니다. 하운드 그룹은 냄새나 시야를 통해 사냥하는 품종으로 개성이 강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수렵견이므로 통제와 훈련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납기보다는 점잖은 편이며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사냥견이기 때문에 상당한 운동량이 요구되며 닥스훈트 외에는 마당에서 키우는 것이 적합합니다. 서포팅 그룹은 사냥감을 물거나 추적 또는 몰고 오는 형태로 사냥을 도와주는 수렵견으로 총기 사용과 함께 최근에 개발된 품종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지만 활동적이고 뛰어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프리스비나 수영 등의 운동을 주인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대부분의 품종이 실외견으로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 그룹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여 짐을 나르거나 집 지키기,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등의 일을 하는 품종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능이 높아 무엇이든 빨리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며 거의 중대형 크기로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키워야 합니다. 허딩 그룹은 가축을 돌보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목장에서 방목하는 가축무리의 유도 및 감시, 인간에 의한 도난이나 늑대 등의 약탈 등에서 보호하는 임무를 하는 품종입니다. 머리가 영리해 마약 탐지견이나 구조견으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물던 습성이 있어서 작은 동물이나 어린아이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논서포팅 그룹은 다른 그룹에는 넣기에 적당하지 않은 개들로 그 크기와 형태가 다양합니다. 워낙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분류되지 않는 개들의 그룹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려견 다음으로 가정에서 많이 기르는 반려묘입니다. 고양이는 보통 단모종과 장모종으로 분류합니다. 개와 달리 체격상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장례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사람의 장례의식은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의 하나로 문화, 지역, 국가마다 그 절차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세 가지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입니다. 첫째,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죽은 이를 보내는 의례이다. 둘째, 유족들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각 민족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위의 세 가지 목적이 각각의 고유한 장례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고유 형식 안에는 그 민족의 사고방식, 사상, 문화 등이 있습니다. 시신 처리 방법에 따른 장례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 묻는 장례 방법으로 내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시신을 불에 태워서 처리하는 방법인 화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의 불교의 영향을 받아 화장법이 전래되었습니다. 화장한 유골은 항아리나 상자에 넣어서 납골당이나 납골탑, 납골벽 등에 장기간 안치하거나 보석화 작업과 같이 유골을 변형하여 보관, 땅에 묻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어 산이나 강에 뿌리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인구 팽창으로 인해 거주지역의 확장, 농지와 임야 면적의 확보 등으로 매장하는 묘지의 절대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화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으로 시신을 강이나 바다에 장사 지내는 장례 방법입니다. 미개 사회에서 시신 처리의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널리 행한 풍습입니다. 네 번째는 풍장입니다. 풍장은 시신을 땅에 매장하지 않고 옷을 입힌 채 또는 관에 넣어서 공기 중에 놓아두는 장례 방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폭장 또는 공장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다섯 번째는 합장입니다. 두 구의 시신을 한 무덤에 묻는 방법입니다. 합장은 유럽, 인도,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서 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표주박 형태로 되어진 합장묘 경주 98호 고분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섯째로는 후장이 있습니다. 장례를 할 때 죽은 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품을 함께 묻는 풍습입니다. 저승에 가서도 현세와 같은 생활을 영위한다는 영혼 불멸의 관념에서 비롯된 풍습이며 오늘날에도 생전에 애용하던 물건을 함께 묻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장례에는 반려동물이 생전에 즐겨 입던 옷이나 장난감들을 함께 관 속에 넣어주고 화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의 시신 처리에 따른 장례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장, 해양장, 우주장 등 다양한 장례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적 차이에 따른 장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식 장례의 경우 임종에서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는 일반 상례와 비슷하나 연결식의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전통 불교의 장례의식은 의례규범인 성문이범에 따라 상례를 치르고 이를 다비식이라 부릅니다. 다비식의 순서는 개식, 3뒤일에 양력보고, 차거, 창혼, 헌화, 독경, 추도사, 소양, 사홍사원, 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결식이 끝나면 장지로 행하며 다비는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천주교식 장례에서는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성교회규에 의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순서는 종부성사, 운명, 영혼을 위한 기도, 초상, 입관, 장례식의 순서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장지에 도착하면 누지축성 기도를 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수를 뿌린 다음 하관 기도를 하고 하관을 합니다. 기독교식 장례는 시신의 정제 수시에서부터 하관까지 모든 의식 절차를 상례 식사에 의하여 목사가 집례하여 행합니다. 운명을 하면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뜻의 예배를 보며 초종 중에는 날마다 목사의 집례로 빈소에서 기도회를 갖고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합니다. 또한 기독교식 장례에서는 분향을 하지 않고 헌화를 합니다. 곡을 하지 않고 음식을 차리지 않으며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과 상식을 올리지 않고 염습할 때 시신을 묵지도 않습니다. 장례식 전날 염습을 하고 입관하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목사의 집례 아래 예배를 봅니다. 연결식은 교회에서 행하는 경우와 상가에서 간단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지에 도착하면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상주들이 관 위에 흙을 뿌리고 기도와 찬송을 드린 후 봉분을 행합니다. 순서는 개식사, 찬송, 기도, 성경 봉독, 시편 낭독, 기도, 고인의 양력 보고, 주기도문, 헌화, 출관으로 행해집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장례의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장례일수를 1에서 2일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반려동물의 장례의식 진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이 문의 접수를 하면 장례 지도사가 해당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닦아주고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한 뒤 꽃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약식재단을 만들어 추도문을 낭독합니다. 주인은 반려동물과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 다시 장례 지도사와 해당 가족은 함께 화장장으로 사체 이송 후 화장을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염습과 입관 후 바로 반려동물 화장장으로 이동하거나 염습과 입관도 반려동물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에 부설된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해 고객에게 인도합니다. 그럼 반려동물의 주인은 유골함을 수령한 후 납골당이나 납골묘원에 납골하기도 하고 자연장을 하거나 유골을 보석처럼 제작하는 스톤 작업을 하여 집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주인은 보관이나 안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뼈가루를 강이나 들에 뿌리는 상고를 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점차 그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용어의 시작은 1983년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인간관계 세미나에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과 혜택이 많기 때문에 삶의 동반자로 취급하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여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점차 동물장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인식한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사람과 똑같은 장례의식을 통해 하늘나라로 보내주고 싶어 했고 이는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산업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장례 지도사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일반 폐기물로, 동물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매장은 법적으로 원천 금지하고 있기에 반려동물 가족들은 장례업체를 통한 장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동물 장례업의 중심에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장례의식과 절차, 그리고 반려동물 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지녀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의 직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였을 때 반려동물 가족과 반려동물의 장례에 관하여 절차를 상담하고 반려동물 가족이 원하는 장례 절차를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 가족의 종교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수시, 염습, 입관, 화장 절차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련의 절차를 관리 감독합니다. 화장이 끝난 반려동물의 유해는 반려주의 의사에 따라 납골, 수목장, 보석화 작업, 상골 등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을 하늘로 보낸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역할까지 진심을 다해 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2017년 1월 기준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려동물은 대형마트나 동물병원, 동물용품 업체 등에서 분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매출의 70%는 반려동물의 용품, 특히 펫푸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급화되는 반려동물 푸드의 유통으로 반려동물의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건강식도 대량 수입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은 동물병원, 대형마트, 최근에는 전문 반려동물 용품점이 생겨나면서 유통되고 있고 시장은 점점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의 해외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가운데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전체 가구 수 중에 약 62%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수는 약 2억 2천만 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하나로 약 73조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가 2018년에 2조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인 데 비해 미국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GDP의 0.4% 정도로 반려동물 시장이 큰 규모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역에 반려동물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사유지에 매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수의사나 장례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도 반려동물 장례사라는 직업이 있고 이 직업은 미국에서도 인기 직종으로
600여 개의 반려동물 묘지와 공설 또는 사설 화장장에서 반려동물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들에게 심리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매장 비용으로 황과 수혜 등 장례용품과 묘지 비용 등으로 약 2,000에서 3,000달러 정도를 지불합니다. 이에 비해 화장을 할 경우 비용은 많이 저렴해집니다. 화장은 반려동물의 체중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데 체중이 클수록 그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물론 장례업체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나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10kg 기준 약 2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화장 후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화장시설은 750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반려동물이 사망하게 되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거나 사설 동물 장례업체에서 수거하여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체 처리업체에서 수거하면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징수되며 위생 폐기물 화장시설에서도 화장을 해주지만 추세는 사설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화장을 하고 유골을 봉안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설과 사설 반려동물 화장장이 모두 존재하는데 사설 화장장의 경우 화장한 유골을 받아 개인이 보관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으나 공설은 화장한 유골을 개인에게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연간 발생되는 반려동물의 사망 숫자만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2008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에 의하여 개인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 매장을 할 경우에는 100에서 150위안, 화장인 경우 100에서 200위안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는 대표적으로 수의사가 있습니다. 동물의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는 직업으로 자격과 그 취급 범위는 반려동물, 산업동물, 야생동물 등의 모든 동물을 포함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려면 수의사 자격 국가고시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고 응시 자격은 국내 수의학과를 전공하거나 외국에서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를 보조하는 직업으로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국가 자격을 취득해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는 공인 민간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애견연맹에서 검정하는 자격시험에서 자격 취득 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훈련사, 미용사, 핸들러, 브리더, 관리사가 있습니다. 각 직업마다 하는 일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관점이 다릅니다. 훈련사와 핸들러는 반려동물을 훈련하는 직업입니다. 훈련사는 경찰견, 구조견, 탐지견 등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지만 핸들러는 반려견의 무대 출연을 위해 훈련시키는 직업입니다. 미용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반려견의 위생이나 미용 측면에서 가꾸어주는 직업이며 브리더는 말 그대로 번식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입니다. 관리사와 펫시터, 도그워크는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직업군인데 펫시터는 주인이 장기간 부재 중일 시 반려동물을 맡아 돌봐주는 직업이고 도그워크는 바쁜 견주를 대신하여 산책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지도사는 반려동물 사망 시에 장례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도 및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장례사 또는 반려동물 장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며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유망 직종입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 변호사, 디자이너, 주택제조기능사 등 다양한 기능직이 있으며 앞으로 좀 더 많은 관련 직종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의 실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시 우선 장례 일정을 결정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이른 새벽 또는 반려동물 가족이 장례 현장을 지켜볼 수 없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용품은 수의, 관, 봉안함 등이 있는데 고객의 취향에 맞는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비용으로는 영정사진 제작 비용, 유골을 변형하여 보석화하는 스톤 작업 비용, 납골당 비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유골 수습 후의 방법에 대해서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끝난 경우 장례 비용이 포함된 장례계약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운구 차량과 함께 반려동물의 가족들과 인사하고 사체를 안전하게 반려동물 장례업체로 이송합니다. 수시와 염습을 하기 전에는 가족에게 반려견의 마지막을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후 사체를 옮겨 알코올 솜이나 면봉, 탈취용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고 코와 입 등에서 이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정리한 다음 솜으로 막아줍니다. 체액 차단제를 사용하면 좀 더 위생적입니다. 소독이 끝나면 빗으로 털을 잘 정리해준 뒤 수시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수의를 입히기 전에는 한지나 염지로 사체를 잘 정리하여 묶고 체형에 맞는 수의를 입혀줍니다. 반려동물용 관에 염습한 사체를 안치하고 화장에 유해한 물품이 아닌 재료로 제작된 유품을 넣어주거나 꽃으로 관 주변을 장식합니다. 염습과 입관이 끝난 사체는 화장 전의 마지막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종교가 있으면 종교에 맞는 제사상을 준비합니다. 반려동물의 임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인은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죽은 반려동물이 가정집에서 하룻밤 지내게 하고 싶다면 시신을 병풍이나 검은색 휘장으로 가리고 그 앞에 영정사진을 배치하고 양쪽에 촛불을 켭니다. 때에 따라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영정이 자리한 공간은 온도를 낮게 유지하며 가급적 방을 비우지 않고 지켜주며 좋은 곳에 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가졌다면 화장로 입구까지 안내합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를 화장로에 넣고 화장로 문을 닫은 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한 후에 화장로에 점화합니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수습하여 납골 땅에 안치하거나 일정한 곳에 뿌리는 산골 또는 보석화하는 스톤 작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 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례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아 보내주도록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사전 매뉴얼입니다. 충분히 숙지하여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사후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상으로 1강 반려동물 장례학개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